2002년 전라남도의 한 농촌 지역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김치 공장을 운영하던 50대 여성 사업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그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죠. 공장 직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해 사장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잊어갔고 사건은 미제로 남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02년 5월 17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라남도 한 농촌 지역에 자리한 김치 공장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역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김치 제조업체로 전국 각지로 김치를 납품하는 회사였죠. 공장을 운영하는 박영숙 씨는 당시 55살이었습니다. 키 160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에 늘 깔끔하게 머리를 올린 모습이었죠. 그녀는 2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김치 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의 공장까지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6시면 어김없이 공장에 도착했죠. 그리고 직원들보다 먼저 그날의 생산 계획을 점검하고 원재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지각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당시 공장 관리팀장이었던 김철수 씨의 증언입니다. 그런 박 씨가 이날 아침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가 지나고 6시 30분이 되어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직원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늦잠을 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전 7시 김철수 씨가 박 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만 계속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죠.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직접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박 씨의 집은 공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김철수 씨는 이웃집에 문의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박 씨의 남편인 이만수 씨가 전날 저녁 일찍 부산에 있는 형님 댁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형님이 갑자기 편찮으시다는 연락이 와서 급히 떠나셨어요. 그래서 영숙이가 하루 혼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는 전날 밤부터 혼자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에도 없고 공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죠. 김철수 씨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다른 직원들과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박 씨는 평소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연락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도 박 씨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혹시나 해서 인근 병원들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박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박 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여직원 최순희 씨는 사장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사장님은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락도 없이 사라지실 분이 절대 아니었어요. 최순희 씨의 증언입니다. 오후 2시경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김철수 씨는 부산에 있는 이만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죠. 이만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서 통화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는 즉시 부산에서 출발해 집으로 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5시경 이만수 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다만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씨가 평소 애용하던 핸드백이 거실 소파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도 함께 있었죠. 그리고 침실에는 그녀가 입을 옷들이 옷장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면 반드시 가져갔을 물건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특히 지갑은 절대 두고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만수 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 집을 나설 때 반드시 문을 잠그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저녁 7시 이만수 씨는 결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경찰은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즉시 신고 접수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만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돌아올까봐 현관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지만 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새벽부터 인근을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물어보고 평소 박 씨가 자주 가던 곳들도 모두 확인해봤죠.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정확히 24시간이 지난 후 이만수 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죠. 담당 형사는 즉시 박 씨의 집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마치 그녀가 집에서 허공으로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형사인 정명호 경감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박영숙 씨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죠.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평소 생활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알 수 있거든요. 정 경감의 수사 철학이었습니다. 박 씨의 하루 일과는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6시에 공장에 출근했죠. 오후 6시까지 공장 업무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취미나 모임도 없었습니다. 종교 활동도 하지 않았고 술이나 도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오로지 가정과 사업에만 전념하는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직원들에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회사 일에도 최선을 다하셨죠. 공장 직원 이미경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정 경감은 박 씨의 경제 상황도 조사했습니다. 김치 공장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고 큰 빚이나 금전적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매출이 늘어나면서 공장 확장을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했어요.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큰 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웃 주민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가 자발적으로 사라질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정 경감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죠. 실종 당일인 5월 17일 저녁, 박 씨의 행적을 추적해봤습니다. 남편 이만수 씨가 부산으로 떠난 후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공장을 마쳤습니다. 오후 5시경이었죠.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일찍 마무리하신 것 같았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박 씨는 공장에서 집까지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마을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죠. 오후 5시 30분경 집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후의 행적은 미스터리였습니다. 저녁 8시경 남편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 외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거든요. 정 경감은 인근 상가와 주택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라도 박 씨가 들렀을 만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날 저녁 박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이런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가 나다니면 반드시 목격자가 있기 마련인데. 정 경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칠 후 정 경감은 박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봤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역시 남편과의 통화였고 그 이후로는 전화기가 꺼진 상태였죠. 휴대전화가 꺼진 시간이 오후 9시경이었어요. 남편과 통화한 지 1시간 후였죠. 통신사 직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정경감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박 씨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을 가능성 말이죠. 하지만 박 씨는 평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상 갈등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도 없었죠. 사장님은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누구와도 다투는 일이 없었고 항상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하셨거든요. 마을 이장의 증언이었습니다. 수사 일주일째, 정경감은 수색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인근 산과 하천, 그리고 폐가와 창고 등을 뒤지기 시작했죠. 마을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박 씨가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베푼 온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영숙이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마을 어르신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사흘간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린 상태였죠. 이때 정경감에게 한 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종 당일 밤 늦은 시간에 박 씨 집 근처에서 낯선 차량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죠. 밤 10시경쯤이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영숙이 집 앞에서 잠깐 멈춰 있더라고요. 평소에 보지 못한 차였어서 기억에 남았어요. 목격자인 김할아버지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나 정확한 차종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로등도 어둡고 멀리서 본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했죠. 그럼에도 이 증언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실종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거든요. 정경감은 인근 지역의 차량 등록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정경감의 신념이었습니다. 한편 박 씨의 실종 소식은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박 씨의 사진과 함께 제보를 당부하는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의미 있는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똑같았죠. 죄송합니다.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박영숙 씨를 찾을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박영숙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정명호 경감과 수사팀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 씨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만 같았죠. 수사팀은 먼저 박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종 전후로 이상한 돈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통장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거래 내역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죠. 공장 매출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생활비와 공장 운영비가 출금되는 평범한 패턴이었습니다. 큰 금액의 인출이나 의심스러운 거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수사팀은 박 씨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공장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래처 사람들, 동창생들, 친척들까지 모두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박 씨는 누구와도 갈등이 없는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치 공장의 거래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는 항상 약속을 지키고 품질 좋은 김치를 공급해 왔기 때문에 모든 거래처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죠. 사업상 분쟁이나 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정경감은 박 씨가 실종되기 전 몇 주 동안의 행동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을 다시 한번 불러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실종되기 약 보름 전부터 박 씨가 평소보다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공장 사무실에서 문을 닫고 조용히 통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워낙 사생활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자세히 묻지 않았다고 했죠. 정 경감은 박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실종 전 한 달 동안의 모든 통화 내역을 꼼꼼히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눈에 띄는 패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종 전 2주일 동안 특정 번호로의 통화가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통화하는 날도 있었죠. 수사팀은 즉시 해당 전화번호의 소유주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번호는 가명으로 개설된 선불폰이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죠.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박 씨가 실종된 이후로 해당 번호가 완전히 사용 중단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박 씨의 실종과 동시에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이 발견으로 인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나 우발적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죠. 정 경감은 선불폰 개설 장소와 시기를 추적해봤습니다. 해당 번호는 박 씨가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인근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설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리점 직원들에게 문의해봤지만 한 달 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고객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이 남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개설 당시 제출된 신분증 사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명으로 작성된 것이었지만 필적 분석을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편 수사팀은 박 씨 집 근처에서 목격된 검은색 승용차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모든 검은색 승용차 소유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었죠.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 당일 밤 시간대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차량 소유주들이 몇 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은 평소 밤늦게 외출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에는 늦게까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그날 밤 차량 세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세차를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필 그날 밤에 세차를 했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이 역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박 씨의 실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박 씨가 실종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아내가 돌아왔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공장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 없는 공장 운영은 여러모로 어려웠고 무엇보다 사장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 씨가 큰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범죄에 휘말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없었죠. 정 경감은 수사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박 씨의 실종이 공장 운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었죠. 김치 공장은 나름대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었고 이를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공장의 재정 상태와 사업 현황을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박영숙 씨의 실종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박영숙 씨가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죠. 정명호 경감은 매일 아침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쳐보며 혹시 놓친 단서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새로운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에 발견된 선불폰 번호에 대한 추적도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필적 분석 결과 개설 당시 제출된 신분증의 필체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사용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번호로 걸려온 통화나 발신된 통화의 패턴을 분석해봐도 특별한 규칙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박 씨의 실종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모든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죠. 인근 지역의 검은색 승용차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차량들을 모두 조사해봤지만 박 씨의 실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혀갔습니다. 인근 시군으로 범위를 확대해 폐가, 창고, 공사장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라도 박 씨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며칠간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다른 가능성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박 씨가 자발적으로 어딘가로 떠났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여러 근거들과 맞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가방과 지갑, 심지어 신분증까지 모두 집에 두고 갔습니다. 또한 평소 가족과 공장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 그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질 리는 없었죠. 더욱이 은행 계좌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생활비가 필요했을 텐데 돈을 인출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만수 씨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며 매일 밤 잠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10kg 이상 빠질 정도였죠. 공장 운영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직접 관리하던 업무들이 정체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일부 거래처에서는 납기 지연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팀장이 박 씨를 대신해 공장을 운영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장의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마다 모든 일이 멈춰서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사장님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장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지역 언론에서는 처음 몇 주 동안 박 씨의 실종 사건을 집중 보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보도할 거리가 없었던 것이죠.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박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걱정하며 안부를 물었지만 석 달이 지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경감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가며 혹시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박 씨의 집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해봤습니다. 처음 수사 때 놓친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집 안 곳곳을 다시 살펴보던 중 박 씨가 평소 사용하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침실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일기장을 펼쳐보니 박 씨의 일상과 생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 운영에 대한 고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실종 전 한 달 동안의 일기였습니다. 평소보다 짧은 문장들로 쓰여 있었고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실종 전 2주일쯤 전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그 일로 인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무슨 전화를 받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일기를 쓸 때도 매우 신중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 편이었죠. 그럼에도 이 일기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종 전 박 씨가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죠. 정경감은 일기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박 씨가 실종 전 한 달 동안 받은 모든 전화 통화를 다시 분석하고 각각의 통화 상대들을 재조사하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작업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의 통화 내역에는 수십 개의 번호가 있었고 각각을 확인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통화는 공장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거래처나 원료 공급 업체, 그리고 각종 업무 관련 연락들이 대부분이었죠. 수사팀은 인력을 총동원해 모든 통화 상대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내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넉 달째가 되어갈 무렵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단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과연 그 단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박영숙 씨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박영숙 씨가 실종된 지 넉 달이 지난 2002년 9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인근 도시의 한 중고품 매매 업체에서 이상한 신고가 들어온 것이었죠. 매장 주인이 최근 들어온 물건 중에 수상한 것들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지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의심스러운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용 귀금속과 시계, 그리고 몇 가지 개인 소지품들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금반지 하나와 목걸이였습니다. 비교적 고가의 제품으로 보이는데 판매자가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급히 처분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경찰은 이 물품들의 출처에 대해 의심을 갖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물품들이 실종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정명호 경감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지역 경찰서에서 박영숙 씨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연락해온 것이었죠. 정 경감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고품 매매업체에 도착해 해당 물품들을 직접 확인해봤죠. 금반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내부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니셜과 날짜로 보이는 각인이었는데 혹시 박 씨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경감은 이만수 씨에게 연락해 해당 물품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수 씨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죠. 물품들을 본 순간 이만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중 목걸이는 박 씨가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받은 선물이었고 금반지 역시 박 씨가 평소 즐겨 착용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반지 안쪽의 각인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결혼 10주년을 기념해 새긴 부부의 이니셜과 날짜가 정확히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만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아내의 소지품들이 맞다고 말이죠. 이로써 박 씨의 실종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개인 소지품들이 발견된 것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죠. 정 경감은 즉시 중고품 매매업체 주인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물품들을 누가 언제 가져왔는지, 어떤 경위로 들어온 것인지 자세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매장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약 보름 전에 중년 남성이 찾아와 이 물품들을 팔고 싶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그 남성이 매우 급해 보였다는 것이었죠. 보통 중고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꼼꼼히 따지고 흥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남성은 제시된 가격을 바로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일부 물품만 판매하고 나머지는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장 주인은 당시 그 남성의 행동이 워낙 수상해서 기억에 남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계속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정 경감은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키는 170cm 정도,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왼쪽 손목에 있던 흉터였습니다. 꽤 큰 흉터로 보였는데 오래된 상처 자국 같았다고 증언했죠. 이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몽타주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매장 주인의 기억을 토대로 용의자의 얼굴을 재구성해 본 것이었죠. 완성된 몽타주를 보니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특징은 없었지만 왼손 흉터라는 중요한 식별 요소가 있었습니다. 정 경감은 이 몽타주를 가지고 박 씨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인상의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공장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몽타주를 보여줬지만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증언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공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몽타주 속 인물과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죠. 김할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박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그런 인상의 남성이 공장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남성은 공장을 바라보며 한참 서 있었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증언했죠. 김할머니는 당시 그 남성의 행동이 수상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왼손에 있던 흉터가 인상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으로 인해 수사는 급전환되었습니다. 박 씨의 실종이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죠. 정 경감은 즉시 수사팀을 소집해 새로운 수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몽타주 속 인물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죠. 인근 지역의 모든 경찰서에 몽타주를 배포하고 혹시 비슷한 인상의 용의자 정보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중고품 매매업체 주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난 상황에서 녹화 파일들이 이미 덮어써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몇 개의 카메라에서는 해당 시간대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죠.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매장 주인의 증언과 일치하는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색 야구 모자를 쓰고 급하게 움직이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하지만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어서 정확한 식별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체격과 걸음걸이, 그리고 옷차림 등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박영숙 씨의 실종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연 이 수상한 남성이 박 씨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몽타주가 공개되고 며칠 후 수사팀에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근시의 한 주민이 연락해 왔는데 몽타주 속 인물과 매우 유사한 사람을 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최근 동네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고 했죠. 정명호 경감은 즉시 제보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보자는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주민으로 평소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전부터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남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몽타주와 매우 닮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왼손 흉터까지 일치한다고 했죠. 그 남성의 이름은 조기철이었습니다. 나이는 49살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이웃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으며 낮에는 주로 집에 있고 밤늦게 외출하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 그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우편함에는 신문과 우편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정 경감은 즉시 조기철에 대한 신상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기철은 과거 절도와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10년 전 귀금속점 절도 사건으로 3년간 복역한 경력이 있었고 출소 후에도 몇 차례 경미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최근 몇 년간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사를 다니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조기철의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통신사 조회 결과 그가 사용하던 번호 중 하나가 박영숙 씨와 통화했던 선불폰 번호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는 동일한 명의로 개설된 다른 번호였는데 이는 조기철이 여러 개의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조기철이 박 씨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의 거주지 수색을 위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아침, 수사팀은 조기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 건물의 2층에 위치한 그의 집은 외부에서 봐도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며칠째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나 생활용품은 그대로 있었지만
조기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집 안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침실 서랍에서 여성용 액세서리들이 나왔습니다. 목걸이, 팔찌, 그리고 몇 개의 반지들이 숨겨져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물건들 중 일부가 박영숙 씨의 소유였다는 점입니다. 이만수 씨가 확인한 결과 분명히 아내가 평소 착용하던 액세서리들이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에서는 불에 탄 서류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 심하게 훼손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포렌식 분석을 통해 복원해볼 여지는 있어 보였습니다. 컴퓨터도 있었지만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조기철이 황급히 도주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조기철에 대한 전국 수배를 내렸습니다. 그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모든 경찰서와 교통거점에 배포했죠. 한편 포렌식팀은 불에 탄 서류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수장비를 이용해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내는 세밀한 작업이었습니다. 며칠 후 복원 작업에서 놀라운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서류 중 일부는 박영숙 씨의 김치 공장에 대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매출 현황, 직원 현황, 그리고 공장의 운영 시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는 조기철이 박 씨를 대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된 계획적 범행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박 씨의 일상 패턴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공장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평소 자주 가는 장소들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조기철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박 씨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히 선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사팀은 조기철의 과거 행적을 더욱 자세히 추적해 봤습니다. 그가 이 지역에 이사 오기 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조기철은 박 씨의 김치 공장 인근 지역에 이사 온 것이 약 6개월 전이었습니다. 즉, 박 씨의 실종 사건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가 이사 오기 직전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보도 입수되었습니다. 중년 여성 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었는데 미수에 그쳤지만 수법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조기철이 박영숙 씨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박 씨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조기철이 도주한 지 며칠이 지난 상황에서 박 씨의 안전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죠. 수사팀은 조기철의 과거 거주지와 활동 지역을 모두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박 씨가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조기철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영숙 씨는 무사할까요? 조기철에 대한 전국 수배가 내려진 지 사흘 후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조기철과 비슷한 인물을 목격했다는 신고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었죠. 정명호 경감은 즉시 현지 경찰과 연락을 취하고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조기철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이장과 면담한 결과 며칠 전부터 마을 외곽의 폐가에서 인기척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인데 최근 들어 밤마다 불빛이 보였다는 증언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에는 그 집 근처에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수배 전단의 인물과 비슷했다는 것이었죠. 수사팀은 즉시 해당 폐가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혹시라도 조기철이 도주할 것을 대비해 모든 출입로를 차단한 후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폐가는 마을에서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0년 전쯤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단층 집이었는데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상당히 낡은 상태였습니다. 집 주변을 살펴보니 최근 사람이 드나든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발자국과 쓰레기, 그리고 임시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전기선 등이 발견되었죠. 정 경감은 확성기를 통해 조기철에게 자진 출두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수사팀은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박영숙 씨가 함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의 정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최근 누군가가 머문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부엌에는 라면 봉지와 캔 음료수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것으로 보아 얼마 전까지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안방을 확인해 보니 간이 침대와 이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까지 몇 벌이 흩어져 있었죠. 분명히 조기철이 이곳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기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도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 뒤편의 창고를 수색하던 중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땅 아래에 임시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 판자로 덮여 있던 그 공간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물건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옷가지, 가방, 그리고 각종 개인 소지품들이었죠. 그 중에서 박영숙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착용하던 시계, 목걸이, 그리고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옷까지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물건들의 상태였습니다. 일부는 손상된 흔적이 있었고 특히 옷에는 얼룩과 찢어진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박영숙 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팀이 현장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추가적인 단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창고 바닥에서 발견된 흙 샘플에서 특이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그 성분은 이 지역 토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흙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이는 조기철이 다른 장소에서 무언가를 가져왔거나 혹은 다른 장소로 무언가를 옮겼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 흙의 성분을 분석해 출처를 찾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질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성분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해당 흙은 인근 산악 지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했지만 대략적인 지역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폐가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산속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산악구조대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지역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이틀째 수색이 진행되던 중 드디어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산 중턱의 한 계곡에서 최근에 땅을 판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자리는 평소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흙을 파고 다시 덮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신중하게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죠. 얕게 파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흙 속에서 사람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박영숙 씨였습니다. 5개월 동안 온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애타게 찾던 그녀가 마침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생존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가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박 씨는 실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곳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조기철이 범행 후 즉시 이곳으로 가져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로써 박영숙 씨의 실종 사건은 명확한 범죄 사건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기철을 찾아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박영숙 씨가 발견된 후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제 조기철을 찾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걸친 수배망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모든 교통거점과 숙박시설,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에 조기철의 사진이 배포되었습니다. 언론도 적극적으로 수배에 협조했죠. 정명호 경감은 조기철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와 협력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과 범행 패턴을 토대로 현재 어디에 숨어 있을지 추측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분석에 따르면
조기철은 평소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지만 동시에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자신의 안전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또한 과거 수차례 거주지를 옮긴 이력을 볼 때 익숙하지 않은 지역보다는 자신이 잘 아는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조기철의 과거 거주 지역들을 중심으로 수색망을 좁혀갔습니다. 특히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지역에 집중적인 수사력을 투입했습니다. 한편 박영숙 씨의 사인에 대한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외상은 없었지만 심각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박 씨가 조기철에 의해 감금된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었죠. 부검 소견서는 조기철의 혐의를 한층 더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감금치상이 아닌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박 씨의 발견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공장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 그리고 평소 그녀와 거래하던 사업체 관계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만수 씨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동시에 아내를 찾을 수 있게 해준 수사팀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위안을 얻었던 것이죠. 공장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개월 동안 불안과 걱정 속에서 지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철수 팀장은 앞으로 박 씨의 뜻을 이어받아 공장을 잘 운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한편 조기철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박영숙 씨를 표적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기철의 과거 활동을 더욱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가 여러 지역에서 중년 여성 사업가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계획했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들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비슷한 수법의 미수 사건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기철은 일종의 연쇄 범죄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목적은 주로 금전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산을 갈취하려는 계획이었죠. 박영숙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김치 공장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철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발견으로부터 일주일 후 드디어 조기철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의 고향 지역에 있는 한 산속 폐가에서 그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조기철은 이미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숨어 지내던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조기철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경찰서로 이송된 후 진행된 조사에서 조기철은 자신의 범행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박영숙 씨를 어떻게 유인했는지, 그리고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조기철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갈취할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예상보다 강하게 저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상황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조기철은 당황한 나머지 시신을 은닉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모든 진술 내용은 부검 결과와 현장 증거들과 일치했습니다. 조기철의 범행이 완전히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조기철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에 대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안전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과 보안 시스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초기 대응 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죠. 박영숙 씨의 김치 공장은 이만수 씨와 직원들이 함께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신뢰와 품질을 이어가며 그녀의 정신을 기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2002년 전라남도에서 시작된 박영숙 씨의 실종 사건은 3년 만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평범한 가정과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수사관들의 노력으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조기철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 범죄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조기철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이 계획대로 성공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기철의 범행에 대해 매우 엄중한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의도,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박영숙 씨가 겪었을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에 대해 재판부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선량한 시민이 이런 끔찍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시했죠. 결국 조기철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형벌도 잃어버린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판결 선고 후 이만수 씨는 기자들과 만나 담담한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끝까지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준 정명호 경감과 수사팀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포기했다면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죠. 정명호 경감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으로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안전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연쇄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상호 안전 확인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죠. 박영숙 씨가 운영하던 김치 공장은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만수 씨와 김철수 팀장,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힘을 모아 공장을 지켜나가고 있죠. 무엇보다 박 씨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신뢰와 품질에 대한 명성을 이어가는 것이 그녀를 기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거래처들도 이런 뜻에 공감해 지속적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박영숙 씨를 추모하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진과 함께 성실과 정직이 최고의 경영 철학이라고 쓰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그 앞에서 그날의 업무를 시작하며 그녀를 기억하고 있죠. 지역 주민들도 박 씨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그녀의 기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추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과 도움을 기억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범죄 예방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조명했죠. 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시에 이웃과 지역사회가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부각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범죄자들이 점점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도 더욱 주의 깊게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박영숙 씨 사건의 경우 만약 더 빨리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종 신고 시 더욱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셋째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 역시 주민들의 제보와 협조가 없었다면 해결이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재 조기철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에 대해 뚜렷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반사회적 성격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그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도 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한 생명을 빼앗고 한 가정을 파괴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직장에 가서 성실히 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이죠. 박영숙 씨는 바로 그런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던 선량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가 한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녀를 기리는 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서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내일도 만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영숙 씨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과 메시지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보여준 그녀의 삶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의 흔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